자, 우리 이제 민법 제3조에 의하면, 사람은, 제3조에 의하면,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했는데, 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격, 그죠? 자격이라든가 지위, 이런 것들을 권리 능력,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권리 능력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는 또 인격이라고 하거든요. 인격. 사람의 자격,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겠죠. 권리 능력. 그러면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게 권리 능력이면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의무 능력이라는 거는 없느냐? 의무 능력 이런 건 없느냐? 당연히 있겠죠. 의무 능력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굳이 뭐 이제 권리 능력이나 의무 능력이나 권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의무 능력도 있는 거니까 굳이 이거를 독자적으로 만들어 쓸 필요는 없는 거지. 그래서 그냥 권리 능력으로 이제 씁니다. 그래서 권리 능력 하면 이제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이것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권리 능력과 인격은 사실은 이제 거의 이게 동일한 개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거의 그러니까 지금 이 단계에서는 거의 이제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능력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민법에서 능력해서 이런 능력들이 수많은 능력들이 나와요. 그래서 권리 능력. 자, 권리 능력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적인 자격을 말합니다. 권리 능력.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의사 능력이죠. 법률 행위의 당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의사 능력은 어떤 자기 행위를 이제 판단할 수 있고 어떤 이제 판단할 수 있고, 또 인식할 수 있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지능, 이걸 말해, 지능 같은 거. 판단 능력, 정신 능력. 그죠? 판단 능력, 정신 능력. 그러니까 이건, 연령이라든가요, 그 다음에, 또는, 저기 있죠. 뭐 이제, 지능, 이것과 상당히 관련이 많습니다. 이거는 법적인 자격을, 지위, 자격,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이 있어요. 행위 능력. 행위 능력은, 그렇죠. 이제 어떤 법률 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능력, 일종의, 이것도, 그러니까 법률 행위를 좀 유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말합니다. 이거는 역시 일종의 또 이것도 자격이라고 할까? 뭐 그런 적이에요. 그래서 이 행위 능력은 권리 능력과 의사 능력을 전제로 해서 행위 능력이 인정돼요. 그러니까 이제 행위 능력이 인정되려면 권리 능력과 의사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과 다르게 쓰는 것들이 있는데, 일종의 이제 책임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책임 능력. 요거는 책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책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책임을 변식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거든요. 변별하고, 이제 분별하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래서, 다르게는 이제, 불법행위 능력, 뭐, 이렇게도 부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일반적인 계약이라든가 법률행위 문제에서의 의사 능력이라면, 요거는 어떤 민사 책임의 분야에서의 판단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이게 좀 서로 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계약이라든가 법률행위 문제에서 의사 능력이 요구된다면, 그러니까 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책임 능력이 요구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좀 이거는 소송과 관련돼 있는 건데요. 소송법과 관련돼 있는데 당사자 능력. 그러니까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당사자 능력. 그 다음에 소송 능력.
그래서 그거는 그 실질적으로 소송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해요. 그래서 민사소송법상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구체적인 그 소송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이제 절차법상의 이런 능력이잖아요. 절차법상의 능력이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실체법상의 권리 능력과 행위 능력과 좀 이렇게 대응하는 그런 개념이다. 뭐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는데,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서로 이제 약간 그런 이제 위치에서 비슷한 저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기 있는데, 우리 이제 그래서 권리 능력부터 우리 이제 법률 행위에 이게 이제 권리 주체와 관련돼 있는 문제도 있고, 법률행위의 당사자 문제로서도 다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인격이 인정되는 거 사람이라고 하죠. 사람. 인격이 있어야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는 모든 사람에게 다 인격이 인정되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일부의 사람에게만 인격이 인정됐어요. 그래서 권리 능력이라는 게. 그래서 권리 능력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근대에 와서 생긴 개념이고, 인격이라는 거는 그 이전부터 있었던 아주 오래된 개념입니다. 약간 그래서 개념적인 차이가 있긴 한데,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 부분에서의 는 거의 이제 약간 거의 같은 의미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권리 능력 또는 인격이 모든 사람에게 인정됐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럼 누구한테만 권리 능력이 있었느냐? 그거는요, 성년, 남자, 성년, 자유민, 남자, 그리고 집안의 가장에게만. 네, 이거 엔드예요. 성년이고 자유민이고 남자이고 가장인 사람에게만 온전한 권리 능력이 인정했어요. 이 사람들만 온전한 인격자였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었던 거지. 온전한 인격자였어요. 그러면 이게 아닌 사람, 성년이 아닌 사람, 미성년자. 여기다 이렇게 색깔을 좀 바꿔서 씁시다. 미성년자. 그죠? 그러면 미성년자. 자유민이 아닌 사람, 예속민, 예속된 민, 천민, 노비, 농노,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속된 사람들. 그 다음에 남자가 아닌 여자. 그 다음에 가장이 아니면, 가족 중에 이제 가장이 아니면 가족 구성원들. 이거를 가족 구성원 또는 이런 말도 썼어요. 가속. 가정에 이제 속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약자로 이렇게 써요. 가속. 속해 있는 사람. 부속할 때 그 속. 그래서 가속. 요런 사람들은 인격이 이제 없거나 또는 인격이 제한되어 있는 거지. 인격이 이제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이제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의 인격인데 이제 전부 아예 이 사람들은 100% 인격이 다 있는 거예요. 100% 인격이 다 있어. 이 사람들은 100%가 안 돼. 아예 없거나 0%. 노예 같은 경우는 아예 인격이 없었는 거지. 그런 다음에 이제 다른 저기들은 인격이 좀 모자라. 그래서 예컨대 한 뭐 절반밖에 인정이 안 된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야. 그러면 여기는 뭘까요? 이건 사람이 아니면 요건 뭐냐? 요거는 사람이 아니면 이건 뭘까요? 요거는 뭐겠어요? 재산이라는 거지. 재산. 누구의 재산? 이 사람들의 재산이라는 거야.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의 어떤 그 재산이기도 해요. 재산이기도 해요. 그래서 종속된 존재예요. 종속된 존재. 그래서 미성년자, 예속민, 여자, 가족 구성원은 성년, 자유민, 남자 가장에게 구속되어 있고 이 사람들의 어떤 일종의 제한된, 그러니까 이제 종속된 존재라고 보는 거예요. 종속된 존재. 종속된 존재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제 지금도 이제 예식장에 가면 혼례를 올릴 때 이제 신랑 입장해가지고 신랑이 쪼르륵 입장하고, 그 다음에 신부 입장하면 신부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아버지랑 딱 손잡고 둘이 가잖아요. 손잡고 둘이 가서, 이제, 신부를 그러니까 신부 아버지가 신부를 신랑한테 딱 손을 넘겨주죠. 넘겨줘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이게 내 재산을 너에게 양도한다라는 재산권 양도의 요식행위야. 요식행위. 요식계약이에요. 그래서 내 딸을 너에게 양도한다. 그러니까 내 재산권을 너에게 양도한다라는 일종의 요식행위로서 예식장, 결혼식장에 그렇게 손잡고 들어가서 손 주는 거야, 넘겨주는 거야. 사실, 서양식의 그런 의례가, 실제로 그 의미를 파악을 해보면 그렇게 딱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아주 옛날 저기 하다고, 남녀 차별이니 뭐 하면서, 하는, 전통혼례가 왜 남녀 차별이냐 그러면 신랑은 이제 사모관대 쓰고 신부는 이제 쪽돌이 쓰고 면사포 쓰고 이렇게 하는데, 신랑은 2번 절하고 신부는 4번 절하나? 아니, 3번 절하나? 하여튼 이제 달라. 왜 다르냐면, 이게 이제 절을 많이 했으니까 종속되고 그런 게 아니야. 이게 신랑은 양의 기운을 갖고 있고 신부는 음이라는 거죠. 남자는 그래서 양의 기운을 갖고 있고 여자는 음의 기운을 갖고 있는데, 양은 홀수고 음은 짝수예요. 문짝수. 그래서 이제 절을 할 때 신랑이 절을 할 때는 홀수에 맞춰서 절을 하고 신부는 이 짝수에 맞춰서 절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차이가 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건 이제 어떤 전통적인 그 음양 이론 있죠. 음양. 음이 앞에 가요. 항상 음양. 음양론에 기초해 있는 그런 의례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게 그렇게 이게 진짜 여성을 차별하고 그랬던 게 아니라고, 반드시.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약간 좀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 인격이라는 거는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인정되는 건 아니었는데, 이게 모든 사람에게 어떤 인격을 인정하게 된 게 언제냐? 바로 이게 이제 근대 시민법. 다시 말해서 시민혁명, 대혁명이 일어난 결과예요. 대혁명의 결과로 이제 근대 시민법이 제정된 거지. 근대 시민법이 제정됐어요. 최초의 시민법 1804년에 그죠? 프랑스 민법. 나폴레옹이 만든 프랑스 민법이 최초의 시민법이에요. 그런데 이게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재밌는 게 그거예요. 나폴레옹은 이 프랑스 혁명의 모든 이념이라든가 모든 저기를 이 프랑스 민법 안에 집어넣었어요. 사실 이게 뭐냐면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예요.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그러니까 개인주의, 자유주의를 모두 여기다 집어넣어서 만든 거야. 그리고 또 나폴레옹이 유럽 정벌을 하잖아요. 막 다른 나라 전쟁을 하고 러시아도 정벌하고 그러잖아. 나폴레옹은 어떻게 보면
프랑스에게 나폴레옹이라는 사람, 참 아이러니한 사람인데, 나폴레옹은 아이러니한데, 프랑스 혁명 이념을 전 유럽에 전파하고 다녀요. 막 이제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혁명의 이념을 다른 나라들에게 막 전파를 하고 다닌 거야. 와, 그죠?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의 그 이념을 유럽 곳곳에 퍼뜨리고 다녔어요. 근데 반대로 또 프랑스 안에서 보면 이 사람은 혁명을 사실상 배신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 프랑스 시민들이 그 이제 구체제를 무너뜨리고 프랑스 대혁명을 그 이끌었는데, 나폴레옹은 딱 나타나 가지고 뭘 했어요? 자기가 황제가 돼 버리잖아요. 프랑스 황제, 그러니까 프랑스 제국이 탄생돼요. 그러니까 프랑스 제국이란 게,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왕국입니다. 제국이 아니에요. 또 이제 우리나라 이제 뭐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제국이었다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제국이었던 적은 없어요. 그냥 이름만 명목적으로 제국이었던 게 대한제국. 고종이 이제 이름을 이제 제국 이렇게 붙인 거지, 실질적으로 제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국이었지. 킹덤이었어요. 킹덤. 그러니까 제국이라는 성격 보기가 어려워요. 어쨌든 우리가 그랬고, 또 프랑스 역시 그 왕국이었습니다. 프랑스 왕국이었는데, 왕국이 제국보다 아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왕국이 제국보다 아래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어쨌든 왕국이었는데 나폴레옹이 그 유럽 정벌을 마치고 와서 자기가 황제가 돼서, 사실상 황제가 됨으로써 이 사람은 프랑스 혁명을 진짜 물먹인, 어떻게 보면 그 안 좋은 말로 하면 엿먹인 사람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프랑스 혁명을 배신한 사람이죠. 근데 반대로 또 보면 혁명 이념을 전 유럽에 전파한 사람이기도 해요. 또 하나는 이 프랑스 대혁명의 이념을 하나의 집약된 형태로, 근대 시민법의 형태로 이제 체계화한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설마 나폴레옹이 그냥 포병 장교 출신의 군인인데, 군인이 무슨 법을 만들겠어 이랬는데, 사실 이제 그 법률가들이 모여서 프랑스 시민법을 제정을 하는데, 나폴레옹도 그 자리에 가서 같이 읽고 하면서 이제 상당히 열정적으로 작업에 참여를 해서 프랑스 민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프랑스 민법이 만들어지면서 사실상 그 전까지 있었던 어떤 차별적인 권리 능력이 아니라 드디어 권리 능력, 평등의 원칙이 나타나게, 평등. 프랑스 대혁명의 이념이 기죠. 자유, 평등, 그리고 뭐죠? 박애. 박애. 자유, 평등, 박애. 자유, 평등, 박애예요. 자유, 평등, 박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대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흔히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런 잘못된 얘기, 어떤 진짜 잘못된 얘기 중에 하나가,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책임이 따른다. 이런 얘기. 택도 없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 자유에 책임이 따르면 그게 무슨 자유야, 이제? 자유는 자유예요. 책임은 책임이야. 두 개는 별개의 문제야. 응? 법률적으로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 자유에 의해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어떤 위법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면 이거에 의해서 책임이 발생하는 거지, 자유가 책임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자유가 책임에 의해서 제한된다면 그건 자유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 그죠? 자유는 책임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유는 책임이 따른다. 택도 없는 거짓말이고 말짱꽝이에요. 그냥 이 말 만들기 좋아하는 그런 인간들이 만들어낸 구라. 100% 구라예요. 두 번째 구라. 자본주의, 민주주의는
자본주의 또는 민주주의는 자유를 말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평등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다. 이런 진짜 무식한 소리는 하면 안 돼. 자유, 평등, 박애, 이 전부 뭐예요? 그죠? 근대 시민법, 즉 부르주아 자본가 계급에 의해서, 근데 시민 계급에 의해서 채택된 정치 이념이에요. 자유, 평등 이런 거. 그래서 실질적으로 좌파는 평등, 우파는 자유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은 정말 무식한 거예요. 옛날에 공부 안 하고 그냥 군대에서 옛날에 하사라고 했어. 하사관. 지금 이제 부사관이라고 하는데, 정말 이제 할 거 없어가지고 군대 오는 애들이 이런 얘기 막 해대고 그랬는데, 그거를 지금은 이제 배웠다고 하는 인간들이 그런 소리를 하니까 참 황당한 거지. 자, 자유든 평등이든 모두 어떤 근대 시민법의 이념이고요. 실질적으로 사회주의 이념 또는 뭐 공산주의 이념 또는 좌파의 이념은 당연히 이 우파의 이념인 자유, 평등을 바탕으로 해요.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야. 이게 이제 진보의 이념이라는 게 그거예요. 자유와 평등을 바탕으로. 당연히 보수라든가 우파는 자유, 평등을 똑같이 중요한 가치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좌파라든가 진보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냐면 이게 이제 이 자유나 평등에 의해서 채워지지 못하는, 예컨대 이제 키가 요만큼인 사람, 이만큼인 사람, 또 이만큼인 사람이 있는데 똑같이 대우를 하게 되면, 요만큼씩 똑같이 주면 이 사람은 너무 많이 받고 이 사람은 적당하고 이 사람은 너무 적게 받는 거지. 예컨대 이게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 500만 원 버는 사람,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사람인데 복지가 똑같이 100만 원씩 주게 되면, 그렇죠. 이 사람은 뭐 별 있으나 마나한 돈이 된 거고, 이 사람은 적당한 거고, 이 사람은 100만 원에 또 100만 원 주는 거 너무 부족한 거지. 그러니까 이 진보 이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을 약간 50만 원 주고, 이 사람은 100만 원 주고, 이 사람은 200만 원을 주는,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채워주는. 그래서 박한 데는 좀 더 두텁게, 이렇게 적은 데는 좀 두껍게 보호하고, 그러니까 많은 데는 조금 덜 주고,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게 이제 저기예요. 그래서 보통 우파의 정책이 평등의 정책을 주장한다면, 이제 좌파의 정책은 보통 이제 형평. 그러니까 이제 이건 에퀴티야, 에퀴티. 이건 이퀄리티, 에퀴티. 요렇게 한다라고 주장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북한 얘기가 아니라, 북한은 사실 그렇죠.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 그러니까 사회주의 혁명이 실패하면 북한처럼 되는 거예요. 사실 사회주의 혁명을 한 게 아니라 그 혁명이 실패하면 북한처럼 되는 거야. 사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라고 한 나라들은 사회주의 혁명이 실패한 나라들이다. 그러니까 보면 되지. 사실상 이제 봉건 국가들이죠. 봉건 국가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아니라, 실제 모습은 유럽의 어떤 지금 발전 사회 국가, 사회주의가 아니라 사회 국가. 그러니까 복지국가 모델. 사실 이 모델이 바로 어떤 우리 이제 헌법적 국가관이에요. 헌법적 국가관은 사회국가 또는 사회복지국가를 우리 이제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있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뭐냐면, 근대 시민법이 했던 어떤 자유주의의 폐단 있죠. 자유주의의 폐단을, 이게 자유주의를 폐지한 게 아니라 자유주의적 폐단을 극복하고 이렇게 가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상당히 좀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이 앞으로 민법의 발전 과정 역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 이제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그런 측면을 좀
염두에 두고 봐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 권리 능력의 평등이란 게 드디어 근대 시민법에 의해서 이제 선포가 돼요. 모든 사람은 이제 법 앞에 평등한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인격을 가졌어. 인격을 가졌어. 와,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뭐랄까 이게 말장난이랄까 그런 적인 게 뭐냐면 자유평등 박애라는 게 사실상 어떤 정치 이념이에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라고 이데올로기예요. 이데올로기. 왜 필요하느냐? 그럼 근데 시민계급이 구체제, 앙시앙 레짐이라고 하죠. 이 구체제에 대항하기 위해서 끌어쓴 이념이야. 그래가지고 구체제를 타도를 했어요. 구체제를 프랑스 혁명 아주 격렬하게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구체제를 타도하고 새로운 체제 새로운 이제 시민계급의 정부, 그죠? 부르주아 계급의 그런 새로운 공화국을 딱 형성을 하고 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실제로 시민혁명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시민계급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시민계급의 주된 동력, 진짜 앞서서 싸운 사람들은 시민계급이었을까요? 사실은 시민계급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노동자 계급이었다. 서민들이었어요. 노동자 서민들. 프롤레타리아트라고 하죠. 노동자 이제 서민들이었다는 거지. 노동자 서민들. 이제 이 사람들을 이제 구체제에서 보면 제3계급이라고 했잖아요. 제3계급이라고 했어요. 시민계급을. 부르주아 계급, 제3계급. 이제 부르주아 계급을 시민계급이라고 번역을 해요. 근데 이제 노동자 서민이라는, 특히 노동자 프롤레타리아트라고 하는 제4계급이 이제 있었고, 그러니까 이 계급이 실질적으로 시민혁명에, 프랑스 대혁명 같은 그런 시민혁명에 가장 이제 싸웠던, 주된 이제, 동력이 됐던 그런 저기들이라고. 그런데 혁명이 이제 완성이 되고 혁명이 끝나고 나서 왜 이 혁명을 시민혁명이라고 하냐면, 이 노동자들이 실제로 싸웠는데 왜 시민계급의 혁명이라고 하냐면, 시민혁명이라고 하냐면, 혁명 이후에 권력을 장악한 게 시민계급이라 그래요. 실제로 구체제에서 시민계급으로 권력이 옮겨진 거지. 근데 이제 시민계급은 자유, 평등, 박애를 내세우면서 혁명을 했는데, 이제는 뭐가 이제 걱정이 되냐면, 자기들은 이렇게 이제 구체제와 맞서서 이걸 내세우면서 했는데, 이 자신들이 딱 그 권력을 쟁취하고 장악한 하고 나니까 이제 이 새로운 계급, 네 번째 계급, 프롤레타리아트 계급이 이제 자기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야. 자유를 말했는데 왜 너네들만 자유롭고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냐. 평등을 말했는데 왜 너네와 우리는 이런 차별을 겪어야 되느냐. 연대, 박애를 말하면서, 형제를 말하면서 왜 그 형제에는 너네들끼리만 형이고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돌아오는 게 없느냐.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야. 이제는 혁명을 했던 그 구체제를 상대로 시민혁명을 이끌고 혁명을 이끌었던 이 사람들은 이제 뭘 해야 되냐면, 혁명을, 새로운 계급의 혁명, 자신들이 타겟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태, 그죠? 이제 새로운 계급의 이 혁명을 저지해야 되는 상태에 이르렀어요. 이걸 막아야 돼요, 이제. 막지 못하면 똑같이 이제 파탄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한 이제 수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민 계급의 저기는 이제 막는 저기를 쓰는 거야. 예컨대 봐요. 그 성년, 남자, 자유민, 가장만 권리 능력이 인정됐어요. 그죠? 그래서 미성년자, 여자, 예송민, 가족 구성원은 이게 권리 능력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아예 없거나 이제 제한되어 있거나 권리 능력이 제한된 이 사람들은 반은 사람인데 반은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재산에 불과한 그런 처지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를 없애버린 거야, 이거를. 권리 능력은 평등하다 하니까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한, 이 사람들만 권리 능력이 있는 게 아니야. 이 사람들도 모두 인격자고 권리 능력이 있어. 더 이상 예속된 존재가 아니야. 너희도 자유로운 존재야. 라고 말을 했어요. 너희도 자유롭게 재산을 소유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전까지 우리가 진짜 독점을 하고 있었던, 마찬가지예요. 부르주아지들, 그 전에 이제 귀족이라든가 이런 저기들 뿐만 아니라 부르주아들이 다 독점을 하고 있었던 그런 이익을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이제 이게 싫은 거야. 이게 싫어요. 주기 싫어요. 어떻게 줄 수가 없어. 주기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권리 능력은 평등하다. 그렇지만 실제로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계약을 하기 위해서 어떤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 능력이란 게 있어야 돼.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 행위 무능력자예요.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행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어떤 후견을 받아서, 즉 이제 법정 대리인을 세워야 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야. 행위 능력이 제한된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은 후견인이 있어야 돼. 후견인. 누굴까요? 행위 능력이 제한된 사람. 1순위. 영어로 와이프 처. 그 다음에 2순위 아이들이야. 처와 아이들, 그 다음에 지능이 조금 모자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바로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뭐라겠냐, 행위 무능력자라고 한 거예요. 사람들을 행위 무능력자다. 이렇게 이제 딱 정해버린 거예요. 행위 무능력자. 그리고 행위 무능력자는 자기 재산이 있더라도 자기가 관리하지 못해요. 반드시 후견인을 두고 후견인이 이 재산을 관리를 한다고. 그럼 후견인은 누굴까요? 아내, 여자는 행위 무능력자야. 그러니까 이 여자의 남편이죠. 남편이 후견인이 돼서 여자의 재산을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자는 재산이 있어도 자기 재산이 아니라니까. 자기 재산이 아니라 자기 남편 재산이에요. 남편 재산. 남편이 모든 걸 관리하는 거야. 두 번째, 아이들, 미성년자는 아이들은 역시 자기 재산이 있더라도 자기가 못해. 누가? 부모도 아니지. 아버지가. 그죠? 그러니까 그 집안에 사실상 가장이 모든 그 가족 구성원의 재산을 관리하는 형태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이제 자유민이 아닌 그 예속민, 천민, 노예 해방됐죠. 농노 해방시켰어요. 농노나 이 사람들은 자유민이 됐지만 재산 자체가 없어요. 권리 능력이든 행위 능력이든 다 이 사람들은 인정이 되더라도 아무런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재산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문제가 안 돼. 그럼 이 사람들은 뭐가 되겠어요? 농노에서 해방된 이 사람들은 자유로워되는 거지. 자유롭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권리 능력, 행위 능력도 다 인정이 되어야 돼. 자유롭고 행위 능력이 인정되어야 돼. 그래야지 이 사람들은 근대 어떤 공장의 노동자가 될 수가 있지. 자유계약에 의해서 자기 의사에 따라서 자유롭게 계약을 할 수 있는 노동자가 되어야지 일을 시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이제 행위 능력이란 제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이전에 권리 능력이 제한되던 사람들을 권리 능력이라는 개념에서 해방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한해서 해방을 시켰어요. 그렇지만 다시 뭐죠? 행위 능력이라는 족쇄를 여기다 채워버린 거예요. 행위 능력이란 족쇄. 이게 행위 능력이란 제도의 본질적인 취지는 바로 이거예요. 즉 여성과 미성년자의 재산 관리를 제한하기 위해서, 돈 많은 여자들, 돈 많은 아이들, 이게 뭐 이제 그렇잖아요. 그 남편이라고도 이제 이 여자의 부모가 재산이 많아서 여자한테 돈을 물려주면, 그러니까 이제 재산을 물려주잖아요. 그럼 이건 이 여자가 관리를 못해요. 그렇지만 이건 누가 하냐? 남편이 하는 거야, 가장이. 그죠? 그리고 누군가가 어떤 독지가가 뭐 할아버지가 자기 손자 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잖아. 그럼 이거는 누가? 이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사실상 이게 어떤 유럽에서의 어떤 이 유럽식 가부장제, 그러니까 근대 가부장제의 출현입니다. 그래서 여성 자체를 그 어떤 독립된 인격체로 보질 않았어요. 항상 어떤 종속된 지위, 여성의 종속된 지위로 봤어요. 그래서 이게 근데 그 어떤 수많은 그 사상가들, 철학자들이 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 거지. 그래서 이 여성의 지위를 이제 제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개념이 바로 행위 무능력 제도예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는 이런 규정을 두지 않았죠. 왜냐하면 1960년에 시행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한참 후에 시행돼서 없었는데 구민법, 1번 민법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1번 민법에서 행위 무능력자다 그러면 이렇게 썼어요. 아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미성년자. 그죠? 그 다음에 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뭐 이렇게 뒀다고. 그러다가 이제 현행 민법이 오면서 이걸 뺀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도 가족법에 이제 그러니까 처에 대한 제한 규정이 많았는데 가족법에 있는 그러한 규정도 갈수록 이제 지우고 삭제를 한 겁니다. 처라고 하니까 이게 또 이제 그런 저기가 있는데 그죠? 남편은 부처 또는 이제 부부라고도 하죠. 부자가 어떻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부부. 그죠? 이건가? 부부. 그죠? 뭐 이렇게 쓰는 것 같은데 부부. 그죠? 보통 이제 우리 부처, 부부 관계라고 하는데 또 이제 내외 관계라고도 해요. 내외. 이제 우리말은 우리부터 옛날부터 쓰던 말은 내외야, 내외. 또는 이제 순 우리말로는 이제 가시버시 이렇게도 해요. 가시바시. 근데 이제 이거는 각시. 요 바시는 박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좀 약간 이제 저긴데 이제 내외라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이런 말은 성차별적인 거기 때문에 이거는 쓰지 말고, 내외는 쓰지 말고 이런 성평등한 용어를 사용해라라고 하는데 이게 틀렸어요. 반대야. 내외에는 그런 차별적인 요소가 없어요. 왜? 이게 여자는 집안일이나 하라고 해서 내를 쓰고 남자는 돌아다니면서 바깥일을 하라고 해서 외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외의 문제는 예전 가옥고조를 보면 집에 이제 이렇게 울타리가 있으면 이렇게 바깥에 대문 있고 사랑채 있고 여기 뭐 행랑채 있고 여기 안채가 있어요. 안채 이렇게 담을 몇 개 둘러쌌지. 안채가 있고 이거 바깥채가 있는 거야.
집에. 그래서 안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요 안채에 이렇게 이제 묵었어요. 그래서 내라고 하고, 남자들은 바깥채에 묵어가지고 외라고 한 거야. 그냥 그 가옥 구조상 그 아니냐 바뀌냐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하는 거에 불과해요. 이게 무슨 그 경제 활동은 여자는 못하게 하고 남자만 경제 활동을 했다.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성들도 상당히 경제 활동을 많이 했어요. 자기 재산을 우리 이제 전통 시대에 자기 재산을 갖고 있었고 이 자기 재산을 이제 그 활용해 가지고 자기가 이제 경제적 활동도 하고 다 그랬어요. 상속이나 혼인과 상속에서도 그렇게 이제 그 제한을 받고 그런 저기는 드물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 후기에 잠깐 그 제한을 받았을 뿐이지 그게 이제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에요. 어쨌든 근데 이제 이 부부가 왜 그러냐면 이 부자는 뭐냐면 부자 이제 요 부자도 있죠. 아비부 부모 할 때 이제 요거는 지팡이를 들고 있는 손이야. 지팡이를 들고 있는 손을 그린 거야. 지팡이를 들고 있는 손을 그린 게 이게 아비부자예요. 그래서 지팡이는 뭐냐면 권한, 권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권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아비부자는 권력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권력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부자, 이제 보통 지아비부, 남편부 하잖아요. 요거는 사람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 위에 상투가 있잖아요. 상투가 있으면 여기다가 긴 거리를 하나 꽂아. 비녀를 꽂고 있는 거예요. 머리에 비녀를 딱 꽂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 사극 같은 거 보더라도 머리 위에 뭐 이렇게 멋있게 장식하고 있는 거는 대부분 높은 사람이잖아요. 높은 사람이죠. 권력이 있고 뭐 한 사람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어떤 지체의 높은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일종의 이제 권력을 쥐고 있는, 그래서 그 집안 안에서 어떤 권력을 쥐고 있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거기에서 나온 거야. 그러면 이건 뭐냐? 그럼 이 부 할 때 이 요건 여자죠, 여자. 그죠? 여자의 의미예요. 요거는 예. 빗자루예요, 빗자루. 뭐냐? 빗자루 들고 청소하는 여자라는 뜻이야. 그거를 이제 의미하는 글자예요. 그래서 남자는 어떤 가장권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고, 여자는 그냥 집안에서 빗자루 들고 청소하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라고. 이 첫자 이거 무슨 자인 줄 알아요? 이거는 위에 게 머리카락이에요. 머리카락. 그리고 이 여자고, 그리고 여자의 머리카락이야. 여자의 머리카락을 이제 누가 손으로 이렇게 만지는 거야. 머리카락을 손으로 만지는 그 형상을 그린 거야. 이게 뭐냐면 내가 맘대로 머리카락을 만져도 되는 사람. 이 머리카락을 만진다는 건 당연히 어떤 그 성적인 메타포예요. 은유라고.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여자, 내가 맘대로 해도 되는 여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그거죠. 이제 어떤, 그냥, 그런 이제, 나에게 종속되어 있는 여자,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더 이게, 그러면은, 내외라는 말하고, 그죠? 내외라는 말과, 부부라는 말, 또는 이제 처라는 말, 이거 아내라는 말.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차별적이고, 더 저기 한 거예요. 그죠? 이게 그래서 내외는 그 성차별적인 개념이니까 부부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지. 오히려 우리는 반대로 얘기를 해야 되죠. 반대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어쨌든 뭐 그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권리 능력 뒷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합시다.